자, 102번. 다음 중 컨벤션 사후 관리 및 평가 단계 내용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 결산 보고서 작성 맞죠? 왜냐면 정산해야 되니까. 그리고 결산 보고서를 통해서 추후에 부족한 게 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이 적정히 분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3번 행사 참가자 대상 설문 내용 분석. 그리고 이것도 한 개 있죠. 그때 IP 분석이라고 만족도 분석이죠. 중요도 만족도 어떤 게 중요했는지 그리고 어떤 거 부분이 중요한데 거기는 만족도가 컸는지 그 IP 분석이라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바로 말했습니다. 설문 내용 분석을 하는 거고, 그리고 회의 결과 보고서 작성은 이 모든 걸 토대로 인해서 이제 뭐 미흡했던 거, 예산, 그리고 개최하면서 좋았던 거,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결과 보고서로 작성해서 PCO가 작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기초적인 1차 데이터를 주최 측에 넘겨주고 지체 측은 그걸 활용해서 또 이제 참가자들한테 자기 회원들한테 흔히 말하는 배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답은 세컨드 서클러 같은 경우에 이 보통은 단계별 홍보물입니다. 이건 사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회의 전에 참가자 유치 또는 참가자들이 조금 더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의 개념으로 보통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이 높은 회의가 되기 위한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사후가 아니라 행사 전에 보내는 1번 세컨드 서큘러입니다. 자, 103번. 103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때 이거는 제 생각에는 회의장 셋업 형태거든요. 회의장 셋업 형태를 PPT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날 잡아서 딱 오프라인 때 제가 하고 싶은 게 행사장 셋업 그리고 나중에 호텔 분야 나오는데 호텔 분야에서 계산하는 거 그리고 컨벤션 분야에서 계산하는 거 손익분기점 통과하는 이런 것들 계산 방법은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과감하게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187쪽 104번 컨벤션 운영에 있어서 IT 기술이 적용되는 예로서 가장 거리가 먼 곳은 참 이거는 그냥 쉽습니다. 1번에서 3번까지는 요즘에 IT 기술이 다 뭐 사전 웹페이지나 아니면 회의장 출입 관리, 자동 카운팅도 그렇고 전자결제도 다 되고 있는데 공연기획은 사실 사람이 하는 건 일이잖아요. 그죠? 전통 공연이나 사람 공연이 하는 거는 IT로 조금 기술이 적용되는 것으로 거리가 조금 멀죠. 하지만 IT 기술이 적용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에서 봤을 때 질문이 의도하는 바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자, 105번. 컨벤션 홍보용 광고물 제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글자 모양이나 색다른 장식용 글자 모양은 산만하지 않도록 하고 두세 개 정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와, 이거 여러분들 PPT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PPT 발표하는 거 보면 너무 현란하게 슝뿅방 소리 나면서 나눈 그런 친구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안에 뭔가 팡팡팡팡 이렇게 막 단락이 나오는 것 그리고 너무 화려한 거 이런 것들이 PT 집중에 되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글씨체가 가독성이라고 하죠. 가독성 포인트가 따로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화려한 그런 글자체는 실제로 잘 안 읽힙니다. 예쁘지도 않을 뿐더러 잘 안 읽힙니다. 가장 좋은 거는 PPT를 하는 목적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물, 광고물 제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눈에 잘 띄어야 되는 가시성, 그 다음에 잘 읽히는 가독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기다가 뭐 더 있으면 뭐 미적인 감각이 예술적인 감각 기타 등등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산만한 디자인은 좋지 않습니다. 알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모든 게 좀 심플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2번
컨벤션 홍보물에는 4가지 정도의 색을 이용하는 것이 참가자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좋다. 그렇죠. 빨주노초, 파란보 다 들어가면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여기도 봐요. 이런 베이지 톤에 초록색 톤, 이런 톤들로만으로 꾸몄습니다. 굉장히 톤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카페 좀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아직 잘 몰라요. 봐요. 여기 보이죠? 네, 굉장히 좋은 카페입니다. 그리고 3번 우편물 이용 시 우편물의 개봉을 자극할 수 있도록 우편 봉투에도 홍보용 메시지를 사용한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4번 홍보물의 겉표지는 회의의 목적을 담은 주제, 회의 개최한 날짜, 장소, 참가 대상, 참가비. 이건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에요. 항상 겉표지는 심플하고 제목만 들어가고 주최 측만 나와 있는 그 정도만, 이름만 나와 있는 정도가 좋습니다. 기타 안의 내용들을,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안쪽에 기입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106번 회의 기획 시 참가자의 필요 분석을 통해 회의 목적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필요 분석, 니즈 아날리시스라고 그래요. 뭐가 필요한, 목적을 결정하게 될 때, 뭐냐면, 잠재 참가자, 나 여기 참석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을 촉진시키기 위한, 이게 사람을 끌어오기 위한 그런 목적이나 아니면 필요 분석에서는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가를 묻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나는 너무 먼 거리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이 많기 때문에 너무 먼 거리는 갈 수 없어요. 국제회의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참가자의 부담 경비. 그렇죠. 참가자가 정부나 기업에서 그냥 공짜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참가해야 되는 참가비가 많아지게 되면 일단 부담됩니다. 참가자의 부담 경비. 당연히 부담되죠. 2번 참가자의 정보 습득 기회 유무. 아니, 정보도 습득을 못하는데 가봐야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당연히 목적이 정보 습득의 목적이라면 그게 반드시 있어야겠죠. 자, 참가자 간의 네트워킹 기회 유무. 이걸 참가자의 네트워킹 기회 유무가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좀 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국제회의가 뭡니까?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좀 더 좋은 것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시연하거나 배우거나 교육하거나, 그런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킹 기회 유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참가자의 학력 및 성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결정하게 될 때 필요해야 되는 사항이, 참가자의 학력 및 성별은 잠재 참가자의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107번 다음 내용이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사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이건 뭐 척 봐도 알죠. 여러분 외우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게 전문시설과 준회의시설을 구분하는 거예요. 전문회의시설과 준회의시설을 분류하게 되는데, 준회의시설은 보통 호텔이 많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정도의 법령상에 해당하는 시설은 준회의시설로 포함이 됩니다. 전문회의시설은 이것보다 훨씬 크죠.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나, 그리고 옥내와 5개의 전시 면적을 합쳐서 2,000 스퀘어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부대회의시설, 공공회의시설, 보통 문제에서는 준회의시설과 전문회의시설 이 두 가지로 분류돼서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08번 패널이나 발표자에 의해 진행되는 상호 토론의 형태로서 청중이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회의. 콩그레스는 좀 컨벤션 같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렉처는 가르치는 느낌, 워크숍은 서로 기술 토론, 포럼은 청중하고 패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심포지움은, 여기는 심포지움이 안 나와 있죠. 심포지움은 좀 더 보수적입니다. 포럼과 같은 형태로 패널과 청중이 같이 진행되지만 심포지움은 좀 더 보수적으로 봅니다. 주로 청중이 질문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답은 자유롭고 좀 더 캐주얼한 포럼의 형태가 여기서 말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109번. 자, 유럽 중심의 각종 국제기구, 협회, 단체의 연맹으로서 컨벤션 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자료를 수록한 영감 등 책자 발간을 중요시하는 그런 국제기구는, 이거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국제기구, 협회, 단체의 연맹이래. 그리고 컨벤션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국제란 유럽 중심의 국제기구, 그리고 그러면 아시아는 당연히 빠지겠죠. 아시아도 빠지고, 그 다음에 미팅, 프로페셔널 컨벤션 매니지먼트 어소시에이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빠지게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하는 유니언 오브 인터내셔널 어소시에이션 UIA는 항상 하죠. UIA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당신이 UIA하고 다른 곳의 차이점을 아느냐 묻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국제기구, 협회, 단체의 연맹이라고 말만 나오면 이건 바로 UI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 여기에서 PCMA도 나오고, 그 다음에 MPI도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PCMA 같은 경우는 뭐냐면 컨벤션 전문 교육기관 같은 곳입니다. 미국 내에 있고요. 학계의 정보 교류나 기획사, 교육 목적의 협의체입니다. UIA나 이카도 당연히 교육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PCO들을 전문으로 한 이런 국제 기획 이런 아카데미는 PCMA에서 보통 하게 됩니다. MPI는 뭐냐 하냐면요, 여기도 미국 회의기획사, 교육,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데 조금 더 이거는 미국 내에서 회의기획사를 교육하는 기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PCMA는 미국 내 회의기획사에 있지만 좀 세계적인, 좀 더 범세계적인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부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답은 국제기구, 협회, 단체, 연맹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또 각종 정보를 수록한 영감 등 책자, 그리고 UIA, 국제회의, 세계 순위를 발표하는 등 이런 주요 사업을 하는 국제기구는 바로 UIA입니다. 답은 4번. 자, 110번. 컨벤션 사업평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나왔죠, 여러분들. 이제 중요도, 실행도, 중요도, 망족도, IP 분석 바로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알면 되고요. 여기도 펄트도 나오고요, 간트 차트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트 차트 또한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픽 표에 보게 되면 중요도 관련한 여러 가지 차트긴 한데 둘 다 약간 회계적인, 그리고 실행계획 회계적인 그런 평가 방법이고요. 그리고 고객 생애가치 산출 분석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되게 생소할 거예요. 회사에서 한 재화를 팔 때 한 자동차를 브랜드로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살에 자동차를 사게 될까요? 그쵸? 여러분들은 25, 4때 자동차를 산다고 치면 한 현대자동차를 하나 산다고 하면 소형을 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소형을 몇 년 탈 것인가? 6, 7년 후에 또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생애 가치를 평생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중형차를 사서 이 사람이 한 6년을 타겠지? 그러면 평생 생애 주기를 20살 이후부터 40년으로 잡고, 이 사람은 40년 동안 6년에 한 번씩 바꾸니까 그럼 8대, 7대 정도겠죠? 7대 정도의 자동차를 사고 팔 수 있겠다고 싶으니까 평균 3천만 원 잡고, 자동차를 4천만 원 잡을게요. 나중에 좋은 차 탈 거니까 4천만 원 잡고 6 정도 바꾸니까, 그쵸, 한 2억 4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게 생애 가치 분석이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생애 가치 분석입니다. 컨벤션 사업평가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어쨌든 1번입니다. 자, 111번.
국제기구의 유치 방식 중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치 제안서를 받지만 그중 몇몇 국가를 선정하여 우선 협상하는 방식은 이거는 폐쇄 입찰 방식은 처음부터 오픈 안 하는 방식이고요. 부분 폐쇄는 그 부분적으로만 일단은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고 정해진 것만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죠?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은 받지 않는다, 아시아는 받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아예 선을 긋는 거죠. 하지만 제한 공개, 여기서 완전 공개 입찰 방식은 그냥 어느 나라에서 할래 하고 그냥 공지로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계의 각종 나라들이 모두 지원을 하겠죠. 제한 공개 입찰 방식은 일단은 먼저 공개 입찰 방식을 선정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G20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G20 국가들로만 이루어졌죠. 회원들만 이 20개의 이제 나라들로만 이루어졌잖아요. 그 20개의 나라 중에 의장국이나 아니면 이미 개최를 했던 나라들을 제외하고 한 3, 4개 정도를 지정해서 여기서 열겠다 하고 제한으로 두고 공개하는 입찰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 폐쇄랑 제한 공개는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은 밑에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특정 국가 한 개만을 대상으로 유치 제한서를 받는 폐쇄 입찰 방식, 이거는 그냥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 폐쇄 입찰 방식은 아까 전에 말했던 몇 가지의 나라만 두고 바로 그냥 자기들이 선발해서 하는 방법. 하지만 제한 공개는 역시나 몇몇 국가를 먼저 선정해서 그 중에서 우선하는 이런 국가를 선정하는 방식. 그리고 완전 공개 입찰 방식은 그냥 아까 전에 다시 말했다 정리하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그냥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몇몇 국가를 선정하여 우선 협상하는 방식은 제한 공개 입찰 방식입니다. 부분 폐쇄는 아예 그냥 선정하는 거예요. 3개 아니면 4개 중에 선정을 먼저 자신들이 한 다음에 거기서만 제안서를 받는 거예요. 경쟁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112번.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A, B, C, D 순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노머는 컨벤션 서비스를 핵심 서비스와 부가적 서비스로 분류하였다. A는 모든 컨벤션 참가자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유명한 서비스를 말하고 B는 개별적인 요구나 필요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리고 C는 차별화가 어려운 반면 D는 차별화가 가능하여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자,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학술회의로 예를 들면 프로그램들의 학술회의는 다 비슷하죠. 논문 발표, 세션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그죠? 어디든 그거는 차별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디든 참가를 해야 되고 흔히 말하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산대학교에서 배우지만 그 핵심 서비스를 강의를 부경대에서 배운다고 그 핵심 서비스가 많이 달라질까요? 어쨌든 교수가 강의를 하고 학생이 수업을 듣는 것은 큰 서비스는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부대 서비스, 이 수업 후에 교정의 아름다운 교정을 걷는 꽃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가적 서비스가 있다. 그럼 굉장히 메리트겠죠? 아니면 거기 안에 굉장히 맛있는 맛집이 학교 안에 있다. 아니면 진짜 커피가 맛있는 곳이 학교 안에 있다. 아니면 도서관이 정말 훌륭하다. 뭐 이런 것들이 부가적 서비스거든요. 그러면 핵심 서비스와 부가적 서비스 중에 핵심 서비스는 차별화가 어렵겠죠. 하지만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충분히 차별화를 둘 수 있습니다. 보통 컨벤션 서비스에서 부가 서비스는 관광 또는 뭐 관광 외에 만찬, 공연 이런 부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각장도 나라들도 굉장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A는 모든 컨벤션 참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게 바로 핵심 서비스고요. B는 개별적인 요구나 필요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뭐 반일 투어, 3일 투어, 1일 투어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부가 서비스죠. 그리고 핵심 서비스는 차별화가 어려운 반면에
부가 서비스는 차별화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부가, 그 다음에 핵심 부가가 되겠죠.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3번 컨벤션 기획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으로 틀린 것은 자 뭘까요? 이건 너무나 쉽죠. 컨벤션 기획자는 후원자나 어떤 감독이 아니라 허브로서 중간자의 역할로서 여러 단체나 그런 사람들에게 유익한 기획을 그리고 유의미한 기획을 창출해내는 덕목이 필요한 겁니다. 감독 및 후원자는 사실 주최 측에 있던 감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주최 측 주관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최 측은 흔히 말하는 회의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주관이나 또는 운영자는 이걸 대행해서 하는 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인데 그 대행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에요. 감독 및 후원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 접근성, 조정자, 지역 경제 활성화 연계성 인식을 해서 좀 더 괜찮은 기획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덕목을 갖춰야 되지만 감독 및 후원자는 아닙니다. 감독 및 후원자는 세금을 썼다. 그러면 그 세금을 감사하는 정부의 요원들이 해야겠죠. 감사 요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113번은 4번입니다. 자, 114번 컨벤션 기획사 국가기술 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자 봅시다. 자, 1번 국제회의 산업의 육성 기반 구축, 2번 국제회의 전문가 확보를 통해 국제회의 유치 확대, 4번 국제회의 산업계의 전문 인력 확보 용의.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것들이었죠. 1번, 2번, 4번은. 하지만 국내 국제기구 창설 및 국제기구 사무국 유치 용의는 이거는 이제 여기가 할 일이 아니라 정부가 할 일입니다. 외교부나 뭐 이런 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회의 기획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자, 115번 국제회의 개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비비를 선정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그렇죠. 이건 좀 중요하죠. 예비비를 선정할 경우 예비비는 뭐냐면요. 정해진 예산 외에 별도로 우리가 별도의 비상금과 같은 용도예요. 이 급하게 갑자기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예비비인데 장소 임차비는 고정경비죠. 그리고 임세 및 제작물 비용도 고정경비죠. TCO 인건비도 모두 고정경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동비를 찾는다는 질문인데 변동비는 뭔가요? 그렇죠. 시급여워 및 초청경비는 변동비입니다.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몇 명이 올지도 모르고 예측은 하겠지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급여워 및 초청경비에 예비비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예비비를 산정할 경우 가장 고려해야 될 것 중에 답은 변동비인 2번입니다. 자, 116번 컨벤션 개최 기간 중 기획사가 해야 할 주요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참가자가 회의 내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회의장 내의 실내 온도, 조명시설, 음향시선 시스템 등을 점검한다. 3번 컨벤션 진행을 관찰하고 진행 요원들을 감독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시급료 행사에 참가 예상 인원을 점검한다. 이 모든 내용이 참가 컨벤션 기획사가 해야 될 주요 업무입니다. 하지만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개최될 컨벤션에 대한 일정과 장소에 대한 정보는 가급적 노출시키지 않는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획을 할 때 전차대회 홍보입니다. 보통은 홍보 효과가 가장 큰 게 예를 들어서 2023년에 다음 회의가 열려요. 이번에 개최됐는데 2년 후에 다음 회의가 스페인에서 열려요. 그러면 그 스페인에서 하는 회의에 참가자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서는 바로 2021년 이 4월에 열리는 한국의 전차대회라고 하거든요. 그 전차대회에서 가장 큰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노출을 많이 시키고 가급적 참가하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개최될 컨벤션 일정과 정보는 무조건 노출시켜야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117번
호텔이나 개최 후보 시설물을 방문하여 호텔의 시설이나 서비스 수준이 개최할 회의에 적합한지를 검토, 조사하는 행위는 바로 사이트 인스펙션입니다. 현지 답사라고 하거든요. 보통 현지 답사를 오게 되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데 현지 답사에 왔을 때는 조금 더 처음에는 관찰자의 입장으로 왔다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사이트 인스펙션 때 좋은 장소를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무엇보다 그 결정권자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보통은 주최 측에 한 두세 명 정도가 오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운영하는 PCO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현지 PCO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이트 인스펙션 할 때는 어디 어떻게 돌아보냐면요.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 규모가 좀 크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공항을 들어봅니다. VIP 영접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다음에 그 버스를 우리가 대여를 하거든요. 관광버스 뭐 12인승짜리 좀 큰 걸 대절해서 한 4명 정도가 같이 타고 다녀요.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뷰로에 어쨌든 있으면 뷰로와 그리고 보조로 따라갈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와서 국제회의 관계자들이랑 얘기를 좀 하면서 버스에 타가면서 친해집니다. 먼저 백스코로 가야겠죠? 백스코에 가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션이나 그리고 대형 회의들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시설을 먼저 돌아봅니다. 그 시설을 보게 되면서 공항과 백스코와의 거리, 흔히 말하는 컨벤션 센터와의 거리도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는 미리 4월 7일 날 사이트 인스펙션이 있다. 그러면 몇 시까지 간다고 미리 백스코에 있는 담당자, 흔히 말하는 컨벤션 센터의 담당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 여기 가니까 이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정식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컨벤션 센터에 있는 담당자들이 나와서 시설 투어를 시켜줍니다. 전시장, 컨벤션 홀, 식사, 뭐 안에 기타 등등 주차장 이런 것들을 인스펙션을 다 시켜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인스펙션이 끝나기 한 10분, 15분 전에 다음 이제 호텔을 보통 돌아보거든요. 호텔 담당자한테 미리 뭐 전화를 해놓겠죠.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 사이트 인스펙션을 요청을 해놓는 거예요. 이건 사실 개인적으로 전화하는 것도 있지만 공문으로 된 걸 보냅니다. 일정이랑 이 사람들이 누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그리고 어떤 회의고 이런 개요 같은 몇 명 정도 회의를 가지고 있고 경쟁국은 어디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호텔, 컨벤션 센터, 여행사 뭐 그 다음에 그 기타 그 뭐죠? 그거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업 시찰할 수 있는 그런 곳들 기타 관광지들에 모두 뿌립니다.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이때쯤 이동할 거라고 요청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분 전에 또 호텔에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요. 이제 출발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호텔 담당자가 로비에 나와 있어서 또 호텔로 이동하게 됐을 때 기다려서 인사를 합니다. 호텔을 한 곳만 보는 건 아니고요. 한 5군데, 4군데를 봅니다. 특급 호텔 뭐 3군데, 그 다음 비즈니스급 호텔 2군데 이런 식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호텔들을 다 돌아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관광지가 있나 하고 당일날 가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 그러면 부산에 있는 관광지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볼 건지를 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체험하고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고 거기서 임프레션이 있던 것들을 정리해서 또 넘겨주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친해져야 됩니다. 거기는 사이트 인스펙션을 할 때 친해지면 얼마나 나중에 유치에 있어서 유의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준비를 하는 것이다. 좀 길었죠. 아무튼 사이트 인스펙션이 좀 그런 용도로 있습니다. 자, 118번. 국제회의 사후관리 내용이 아닌 것은 계속 이 문제는 반복해서 합니다. 이거는 개최 전에 뭘 할 것인지, 개최 중에 뭘 할 것인지, 개최 후에 뭘 할 것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매뉴얼 작성은 바로 1번이죠. 운영 매뉴얼 작성은 사후관리 내용이 아닌 국제회의 사전관리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뭐 결산보고, 회의보고서, 의사록, 논문집 발간 이런 것들은 국제회의 사후관리 내용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운영 매뉴얼 작성은 회의 전에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 매뉴얼 작성이 사후관리 내용이 아닙니다. 119번.
컨벤션 마케팅 계획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건 여러분들이 흐름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여기 보면 시장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해야겠죠. 시장 조사를 가장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데, 시장 조사를 먼저 했으면 어떤 시장을 잡을 건지, 어떤 시장을 좀 세분화할 건지, 어떤 시장을 표적화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먼저 정확하게 자기가 노리는 시장이 어딘지를 분석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거예요.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한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내가 표적을 딱 정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이 심장 쪽이나 폐 쪽에 만약에 표적이라고 하면, 총을 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쪽이라 그러면 그럼 이쪽을 기반으로 먼저 노리겠죠. 그런 다음에 어디에 위치할 건지를 정확하게, 심장이면 심장, 폐면 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이 공간 안에서 표적 시장을 선정했으면 여기 안에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난 여기에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하겠다. 난 여기에 하겠다. 난 여기에 하겠다. 정확하게 이런 포지셔닝을 해서 자리 잡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렇게 자리 잡게 한 다음에 먼저 그 다음에 이게 선정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서 마케팅 할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마케팅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케팅 그러면 홍보 광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환 가치를 만드는 일이에요. 거기에 유통 있고 촉진 있고, 흔히 말하는 재화와 재화 사이에 교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 마케팅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와의 교환 가치를 측정할 만한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런 마케팅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는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에 관해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마케팅 계획의 평가표와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에 리포지셔닝, 그 다음에 리타겟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여기서 말하는 2번입니다. A, D, B, F, C, E. 자, 마지막 120번. 행사 가치란. 자, 여기서 말하는 행사 가치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컨벤션이 가지는 도덕적 가치를 의미한다. 3번, 컨벤션 주체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4번, 컨벤션 주체 조직 구성원의 수를 말한다. 여기서 보게 되면 4번부터 보게 되면 조직 구성원의 수는 양적인 것이죠. 그쵸?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몇만 명이든 3만 명이든 4만 명이든 행사 가치가 단순 사람이 많다고 판명되는 거면 그러면 100명이 참가하는 대통령 회의와 10,000명이 참가하는 그냥 일반 기업 회의랑 어떤 것들이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가치를 논하기 어렵죠. 행사 수로 가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컨벤션 주체자가 가지는, 주체자는 어떤 조직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말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회적 지위나 명예는 여기서 말하는 행사의 가치는 아닙니다. 그거는 사회적 그냥 가치를, 지위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 가치를 의미한다. 물론 행사 가치 중에 도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회의도 물론 있겠죠. 유니세프 회의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행사 가치는 바로 미팅 밸류예요. 흔히 말하는 이 행사를 하게 됨으로써 얼마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고, 고용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행사 경제 파급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행사 파급 효과에 대한 질문을 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컨벤션이 가지는 금전적 가치를 말하는 것은 바로 경제 파급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왔고, 일단은 기출 예상 문제를 다 해봤어요. 기출 예상 문제를 다 해봤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컨벤션 기획사 2급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는 것들을 영상으로 좀 올릴까 해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번에는 모두 다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한번 목표로 하는 게 이 교수님의 목표고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을 한번 보시고 왜 이번에 꼭 쳐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 쳐면 어떤 게 좋은 건지를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정리된 걸 바탕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그걸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를 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오프라인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